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류TV 백소라 교수입니다. 자, 콜드체인 궁금하시잖아요. 콜드체인의 대표 아이템 무엇인가요? 바로 반찬이죠. 그럼요. 자, 우리나라 반찬계의 황태자로 불리시는 이 박종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해주세요. 박수! 박수! 반갑습니다. 저는 집반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집반찬 연구소라고 하셨는데 네. 회사 연구소인가요, 진짜? 연구소는 붙었지만, 네. 네, 반찬 열심히 연구해서 이제 고객분들에게 반찬을 신선하게 네. 배송해주는 반찬 온라인 커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찬집이다, 그죠? 온라인 그렇죠? 반찬집. 네, 온라인 반찬 전문점?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기존 회사랑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네.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반찬 가게들이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반찬들을 이제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프리미엄 반찬, 그러니까 좀 더 그레이드가 위에 있는 반찬이고요. 프리미엄 반찬을 6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현재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1등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프리미엄의 정의는 뭔가요? 프리미엄의 정의가 뭐 말하는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는 그 어느 반찬 가게보다 가장 퀄리티가 좋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식품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표시사항을 보시면 얘네는 진짜 이런 것까지 쓰는구나. 뭐 예를 들면 뭐 참기름. 네. 이 참기름 국내산이 엄청 비싸거든요. 집에서도 참기름 국내산 먹기 네. 힘들어요. 저도 집에서는 참기름, 네, 국내산 안 먹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국내산 사용하고 있고요. 뭐 들기름도 국내산 쓰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본 장들은 최대한 국내산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다. 모든 제품을 국내산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반찬 가게보다 저희가 그 식품, 그 재료에 대한 퀄리티는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은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제가 이 대표님 모시기 전에 그 집반찬 연구소에서 주문을 해서 먹어봤어요. 네네. 여러 차례 감사합니다. 먹어봤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식재료를 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우리 집에서 먹는 식재료보다 더 좋은 것 네. 같다 이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도 그런 식재료가 잘 없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래서 사 먹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프리미엄 반찬 회사를 만들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는 이제 온라인 출신이 아니에요. 보통 현재 온라인 커머스들은 대부분 다 그냥 온라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특이하게 오프라인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좀 전직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한 10년 정도 하다가 뭘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외식업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한식당을 한 거죠. 저희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그러다가 메르스. 네. 이제 메르스 때 저희는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외식업 하기가 또 프랜차이즈 하기가. 그래서 그때 온라인으로 이제 한식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6년 전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진출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온라인에 계시던 분들은 네. 저 친구 뭐지? 예, 갑자기 샘났겠어요. 네? 샘났겠어요. 다른 분들. 샘보다는 관심이 없었겠죠. 저 친구 왜 갑자기 오프라인 하다가 온라인 넘어왔지? 근데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뭐 좀 시장에 잘 안착이 돼서 오프라인 출신으로는 아마 온라인에 잘 안착한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옛날에 이제 외식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메뉴? 저는 이제 강원도 토속 음식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식. 곤드레밥, 한상차림 뭐 이런 것들도 했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직접 저는 운영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26때부터 지금까지 외식업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30대 중반에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죠. 그럼 혹시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이렇게 네. 요식업 쪽에 계셨나요? 네, 저희 집이 음식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네, 그러니까 제 방에 손님 들어오고, 네. 네, 뭐 종철아 좀 나가 있어라 이러면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식당이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옛날에 보면 슈퍼 옆에가 집이었잖아요. 네. 지금이야 그런 데가 뭐 이렇게 시골 가지 않는 이상 잘 없는데 다 편의점이니까.
근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이 음식점이고 집이 뭐 이렇게 마트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 아시죠? 네네. 그때부터 사실은 네. 부모님한테 네. 요식업 창업에 네네. 대한 경험을 네. 배우신 것 같아요.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이 외식업이라고 하는 게 잘 정립도 안 되어 있었고, 뭐 브랜딩도 없었고, 그냥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음식점을 하는 거였는데. 무슨 식당집 아들 그거였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 진학을 할 때, 저희 외삼촌이, 네. 아버지 어머니 그거 하시는데, 너도 외식업 해봐라. 괜찮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외식업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과를 했죠. 저 원래 이과생이었는데, 전과를 해가지고 이제 경영학과로 진학을 했죠. 외식업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가끔 옛날 자료들 이렇게 찾아보면은, 레포트가 다 외식업 관련된 레포트예요. 그 당시에 냈던 이제 레포트들이 전부 다 외식업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난 외식업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제 경영학과를 갔고,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외식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마치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네. 창업 준비를 몇십 년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원래 사업을 하려고 네.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랬군요. 저는 사업 말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 네. 부럽다. 너무 네. 부러워요. 좋아요. 저희 구독자이신 물류인들은 네. 콜드체인을 하시는 회사가 어떠한 아이템을 다루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네네. 궁금해 하시거든요. 반찬연구소가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저희 같은 회사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생산을 해서 직접 고객까지 배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D2C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B2B도 있고 그렇죠. B2C도 있고 했는데 요즘 이제 새로 얘기 나오는 게 뭐 D2C 뭐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특이하게 쿠팡이나 컬리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지만 자사몰 매출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자사몰 회원 수가 한 20만 명 정도 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외부에다 공급한 거 말고 저희 회사 내에서만 판매한 게 한 190. 아마 이번 연도에는 100억 후반대 정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선일보에 이만하게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네, 네, 네.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뭐 연락 잘 안 하셨던 분들까지 네. 기사 잘 봤다. 아무래도 네이버 메인 쪽에 네.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를 잘 모르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셨던 분들 기사를 보시고 나서 정말 잘 봤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받았고 네. 거의 뭐 카톡이 네. 폭주할 정도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사 힘이 세구나 느꼈습니다. 저희는 브랜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제가 이 집반찬을 만들 때에도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봤어요. 저희 와이프를 아내를 쭉 봤더니 굉장히 그 식사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가장 제가 가슴 아팠다. 이런 거는 뭐냐면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한테 놀아달라고 이제 와가지고 엄마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저리 가 있어. 맞아요. 네, 뜨거운 거 있는데 혹시나 다칠까봐. 그거 쭉 보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이거 식사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계산을 좀 해봤죠. 하루에 3시간이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을 쓰는 건가 봤더니 맞아요. 결혼하고 30년 정도 지나면 6년이 넘는 시간을 이 식사 준비하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의 목표가 어떤 거냐면 고객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자라는 컨셉이 있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고객한테 시간을 몇 시간 돌려줬는가 계산해 봤더니 여기 보시는 대로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600년 이상 선물을 했다라고 나와서 되게 감회가 깊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반찬이 작년에만 252만 개가 나왔거든요. 개수. 네. 근데 이게 월에 20만 개 나간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26일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8천 개에서 뭐 10,000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이게 반찬을 이게 좀 뭐 한 10개, 20개 만들 때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10,000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실제 판매하는 건 250개거든요. 그러면 250가지를 하루에 10,000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생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물류 입장에서도 250개를 피패킹을 해서 즉시 보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럼요. 몰랐어요. 처음 할 반찬 때는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처음 할 때 그냥 반찬 까기지 네, 생각했는데 네, 네, 네. 하다 보니까 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반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50가지를 하루에 10,000개를 어떻게 뽑아내는가. 네. 이런 뭐 식품 공학적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고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되게 다양한 네. 뭐 이렇게 이벤트용 혹은 어떤 주제를 정해서 반찬도 만들고 막 그러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버이날 대부분 다 외식을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데 해외에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식사 대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한테. 또는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누군가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그런 분들은 부모님에게 식사 대접이 안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이 막 코로나 위험하니까 이제 계속 집에서 안 나가신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안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5월 8일 날 만약에 나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게 뻔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가기를 굉장히 꺼려 하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 거를 주문을 하셔서 집에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뭐 아이들이 같이 만들어준다든가 혹은 배송만으로도 어머니 아버지께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좀 가능해졌다. 저희 회사를 이용한다면. 네. 효도하는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희 또 이제 뭐 자랑을 하자면 저희 회사의 그 이제 임직원 저희 부모님 생신 때 네. 부모님 생신상을 다 회사에서 보내드려요. 아 진짜요? 네. 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장인 장모님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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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장인 장모님까지 다 계시면 네 분한테 이제 보내드리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애가 그냥 다니는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생일상이 오니까 네, 그거 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드시고 하는 분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직원들도 진짜 애사심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특별한 날 기념해서 또 상품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갖고 와봤거든요. 이거 네네.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흥미로워요. 네, 뭐 요거는 이제 요리 놀이터라고요. 사실 이제 이런 키트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거는 아마 저희가 최초가 아닐까. 이게 뭔가요? 코로나 때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빠다 보니까 과연 내가 하는 거 가지고선 아이들이랑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애들이 음식하는 거를 생각보다 좋아해요. 약간 이게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요리를 놀이처럼 해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게 보통 아이들은 편식을 하잖아요. 특이한 거는 자기가 만든 건 먹어요. 그렇죠. 원래는 안 먹는데 예를 들면 두부 안 먹잖아요, 애들. 근데 만두에 들어간 두부는 먹어요. 희한하게 야채도 안 먹는데 자기가 만든 수제비에 야채가 들어가 있으면 먹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저희 주 타겟인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 요리 놀이터를 많이 좋아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사실 베스트셀러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요리 놀이터는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 수 있는 네, 키트인가 보죠? 네, 요리 맞습니다. 재밌네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만두? 이거는 이제 만두 만들기입니다. 키트구나. 네, 어머, 너무 재밌다,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가 들어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재료는 사실 뭐 일반적인 밀키트하고 뭐 비슷한데요. 저희는 좀 특이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자꾸 만들 때 다 흘려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애들 만약에 흘리면 청소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죠. 뭐 밀가루 제품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크게 해가지고 넣어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깔고 하라 그 네. 얘기예요? 네, 요거를 깔고 해라. 근데 여기 보시면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역사, 이 음식에 대한 역사,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어떻게 생긴 거냐. 네. 그리고 아이들이랑 엄마가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바닥에 깔게끔 만들었고요. 요걸 나중에 이제 한번 싹 해서 이제 버리면 네, 청소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런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예요? 뭐 직원분들이에요? 직원들이랑 같이 논의는 하는데 네. 최종적으로 테스트는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관찰을 해요. 네. 아까 전에도 저희 아내를 관찰했듯이 저희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이제 관찰하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만드는 건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뭐 아이디어 정도만 저는 이제 제공을 하죠. 대단해요. 참. 네. 우리 물류 쪽에서 보면 네. 고객이잖아요. 네. 그죠? 우리 고객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물건을 파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물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궁금한 걸 질문 드릴게요. 네, 이제 네, 네. 자, 대표님 이제 세션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 관련 물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객들이 주문을 한 후에 생산을 하는 체제로 네.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해도 이것에 대한 제조부터 배송까지 리드 타임이 상당히 짧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하세요? 하루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구매 관리부터 좀 궁금해요. 네. 구매하고 제조하고 배송하는 네. 것까지. 네. 일단 구매 관리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거를 만들 때는 사실 구매가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250종류를 만들려면 한 400개에서 600개 정도의 원재료와 부자재가 들어가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이 했고. 예, 저희가 아직까지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인데 사실 해결 방안은 찾았어요. 해결 방안은 저희가 이제 통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몇 가지 데이터들, 네. 뭐 예를 들면 뭐 리드 타임, 네. 뭐 아니면 뭐 표준 편차, 뭐 수요의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 사실 저희가 적정 그 안전 재고량을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계산하면 주문점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일부 좀 도입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재고 수준을 적게 가져가냐. 왜냐하면 저희는 식품이기 때문에 재고를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양파 뻔하잖아요. 그렇죠. 뭐 대파도 그냥 갖고 있으면 얘는 그냥 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짧은 그 시간 안에 소진할 수 있고 그 얘기는 결국에 재고를 얼마나 최소를 가져갈 수 있는가.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JIT 시스템이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그 저희가 쓰고 있는 원재료가 오래 못 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얼마나 적정 재고를 가져갈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저희한테 큰 관건이고 그렇죠. 종류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하는 것도 쉽진 않겠네요. 네. 옛날 10년 전에 배웠던 경영학과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그때 배울 때 몰랐어요. 이거 왜 배우나 했는데. 대부분 사회에서 쓸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전혀 몰랐죠. 나중에 이제 뒤져보니까 이게 이때 필요한 거구나. 현재는 뭐 이제 엑셀 기반으로 조금 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저희 생산 시스템이 MES 쪽으로 네, 네. 아예 그냥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 받은 후에 이제 네. 그 조리를 시작을 하시는데 네. 그 주문에 관련된 어떤 고정적인 패턴이 있던가요? 고객분들의 패턴은 굉장히 없어요. 네, 못 찾아요, 거의. 그래요. 네. 뭐 요일에 따른 거나? 한 가지를 딱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총 주문량이에요. 요일별 총 주문량은 알 수 있지만, 어떤 걸 주문하실지는 거의 랜덤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저희 회사가 훨씬 더 커지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걸 뽑아낼 수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각 품목마다, 뭔가 이렇게 통계를 내기보다는 전체 금액.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특이하게, 시스템에서 전체 금액을 막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일정 금액 이상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안 받아요. 그거를 다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네.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주문을 막아버리고, 예를 들면 보통 명절 같을 때 주문이 막 폭증한단 말이에요. 네. 뭐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졌을 때 주문이 폭증하는데, 주문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받는 날짜를 고객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받는 날짜를 비활성화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내일 생산할 거는 혹은 오늘 생산할 거는 마감.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이게 다른 이커머스하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다른 이커머스는 보통 재고량을 집어넣고 그 품목을 이제 품절을 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만들면 받는 날짜를 비활성화 시킨다. 전 그거 체험했어요. 네. 너무 속상했어요. 주문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뢰감이 더 생겼어요. 네. 오히려 주문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네. 주문이 많은 게 문제인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이제 주문을 마감을 한 다음에, 택배 혹은 새벽 배송, 그 나가는 시간까지 다 만들어서 네. 피패킹까지 끝내서
택배하고 새벽 배송 업체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넘겨준 시간은 고정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데일리로 보자면 네네.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네네. 그러면 어느 날은 엄청 많이 만들다가 근데 그 시간 지켜야 되고 어느 날은 너무 한가한 거죠. 이거 벌써 끝났나? 예,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차를 어떻게 맞추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 이번 코로나 때 크게 한번 뒤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조정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문은 언제 마감을 하세요? 주문은 이제 아침 9시에 마감을 하고요. 네. 네. 생산은 그 전부터 들어갑니다. 예, 근데 고객이 주문하는 건 9시에 마감을 해서 취업을 한 다음에 현장에 내려주죠. 그럼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생산은 먼저 시작하되 주문은 네. 9시에 마감을 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생산을 하는 그런 네네.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 생산하게 되면 그 전철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야채를 씻고 다듬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내려줘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제조에 관련된 리드타임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하루죠, 저희는. 무조건 그 데일. 오늘 만든 거 오늘 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신있게 소신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만든 걸 오늘 출고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만들었는데 출고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피패킹 하시는 분이 잘못 패킹한 거예요. 남았으면. 네네. 그럼 다 폐기입니다. 그럼 보통 생산을 몇 시부터 시작을 하세요? 저희는 7시부터 7시요?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패킹 마감은 몇 시에 하세요? 생산 마감은 4시에 하고요. 네. 피패킹 마감은 7시에서 8시 정도.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피패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밖에 없어요. 네, 이게 사실은 그 새벽 배송하는 업체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컬리나 아니면 뭐 오아시스 이런 등등등 회사들도 일반적인 이커머스에 비해서 이 신선 이커머스, 그러니까 뭔가 아이스팩을 집어넣어서 이제 신선하게 가야 되는 이런 그 비즈니스는 피패킹 할 수 있는 시간이 극도로 짧아요. 네. 뭐 컬리 같은 경우에는 주문 마감이면 11시다. 그러면은 뭐 거의 2-3시간 안에 피패킹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가 이제 관건이죠. 네네네. 그럼 피패킹을 하면서 좀 어려운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짧다. 또 네. 뭐가 있을까요? 데드라인 시간이 정해져 있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생산이 안 나왔을 경우. 네네. 네, 생산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커머스는 그 보통 이제 유통을 하게 되면 다 창고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뭐 재고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피패킹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생산이 물량이 많다. 그러면은 그냥 물류팀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거 뭐 포장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반찬이 저희가 보통 한 박스에 7개 정도 주문을 하시는데 6개는 나왔는데 1개가 안 나왔으면 포장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케이스에서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7개 중에 6개 나왔는데 하나가 안 나오면 다 대기 상태로 그냥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생산 단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생산 측에서 어떤 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 혹은 고민사항인가요? 이거는 이제 뭐 생산 쪽은 뭐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텐데 네. 병목이 걸리죠. 네. 네, 갑작스러운 물량 증가로 인해서 어딘가가 갑자기 이제 막혀버렸을 때 문제는 생산은 4시 마감이니까 뭐 5시, 6시, 7시까지 만들면 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죽어나가죠. 이제 피패킹 하시는 분들이 그냥 4시부터 그냥 앉아있다가 갑자기 6시부터 포장 들어가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원래 4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막 3시간, 2시간 만에 끝내야 되니까 같은 인원이. 그럴 때가 많이 난감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물류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의 이제 목표는 뭐냐면 WMS 같은 프로그램이 물류를 돌아갈 때 어떤 제품을 먼저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를 이제 MES,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WMS 쪽에서 결정을 해서 생산 쪽에 넘겨주는 거. 그래서 최종 라인에서 이제 결정된,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야 물류 효율이 좋다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생산 시스템의 그 순서를 알려주는 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 지금은 주목보고를 하고 있죠. 알겠어요. 뭐부터 빼줘? 이렇게 얘기하면 뭐부터 먼저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엉망이 되죠. 그러면은 대표님 회사 말고도 일반적으로 다른 식품 회사들이 네. 보통 겪는 물류 측면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이제 라스트 마일 쪽에서 가장 고민인 거죠. 대부분의 이커머스 회사는 라스트 마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거는 그 피패킹 비용, 그 다음에 그 부자재 비용. 네. 사실 택배비랑 그 뭐 새벽 배송 비용은 거의 고정적인데 이 부자재 비용이랑 피패킹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들은 8시간, 10시간 동안 뭐 하면 되는데 4시간 안에 이걸 딱 끝내야 되는 거고 시간도 촉박한데 그 얘기는 결국에 피패킹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이 변동성이에요. 식품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있어요. 이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시간이 짧으니까 만약에 뭐 주문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혹은 회사가 성장하면 라인을 깔아놨을 때 큰 문제가 생겨요. 라인을 깔아놓으면 그 라인을 하나 더 놔야 되잖아요. 공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피패킹하는 라인들을 플렉서블하게 갈 것인가. 그래서 거의 관건이 플렉스라고 저는 봐요. 어떤 회사는 제가 뭐 회사명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배송단, 라스트 마일에서 배송하시는 분들도 플렉스로 다 하시거든요. 쿠팡이나 이런 이제 배달처럼 그냥 플렉스하게 움직이는데 거기만 플렉스한 게 아니라 이쪽 그 피패킹하는 쪽도 굉장히 플렉스하게 붙였다가 이렇게 뺐다가 할 수 있는 거. 물량이 많을 땐 좀 이렇게 붙였다가 물량이 빠지면 빠지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건이고 그걸 잘하는 회사가 결국에는 성장할 때 무리 없이 성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물류하시는 분들, 또 생산 쪽으로 관여하시는 물류 회사들 이런 분들은 이런 힌트를 받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아시겠죠,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그렇죠. 네네. 그 대표님은 이제 포장에 관련되어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그 포장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물건을 받을 때까지의 만족도 혹은 기쁨 그리고 품질이 유지되는 것까지도 포장 측면으로도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은 새로운 포장 재료를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는 고민 후에 선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외식업 출신이다 보니까 외식업은 고객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예전의 이커머스, 예전의 물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속도, 단가만 싸움을 했다면 저는 이제 그걸 탈피해서 제가 원래 고객 경험을 계속 이끌어내던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고객은 뭐 다 좋았는데 택배가 아이스박스가 다 깨져서 오면 이 경험은 그냥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지막 라스트 마일을 통해서 온 택배 상자에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게 할 것인가, 경험치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뒀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아까 원부자재 관리까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질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검정 용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처음 쓴 거거든요. 반찬업계에서 아무도 안 썼어요. 그래요. 다 하얀색. 투명한 거 혹은 하얀색.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결국에 택배나 새벽 배송으로 가면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분들이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이게 소터기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묻잖아요. 막 이곳저곳. 근데 만약에 이게 하얀색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찬을 담았는데 하얀 접시에다가 막 이것저것 묻혀 있으면 싫어. 너무 싫어. 먹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최대한 안 보이는 용기를 쓰자. 이제 검정 용기를 제가 처음 썼는데 지금은 다 검정 용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다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 이걸 뜯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떡볶이 시키면 이렇게 막 칼로 뜯었잖아요. 칼로 뜯으면 손에 묻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 자원 낭비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잘 뜯으면 안 되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잘 이렇게 뜯기게 만들어서 그냥 사람이 그냥 손으로만 뜯어지게끔 보시면 이렇게 좀 잘 뜯겨요. 쉽게 뜯을 수 있구나. 근데 풀이 남지는 않네요. 요거는 그냥 열 접착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햇반이든 뭐든 다 이렇게. 햇반 같은 거구나. 햇반이랑 같은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예쁘다. 향기가. 요거는 최근에 나온 여름용 반찬인데 상태가 되게 좋아 보여요. 오늘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좋죠. 오늘 만든 거래. 이거 뭐예요? 참외? 참외 오이 볶음이에요. 참외로 반찬을 만들 수 있어요. 나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참외로 그 김치도 만들어요. 그 지방에 내려가면은 참외로 김치도 만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냥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맛이 있어요. 네. R&D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겠어요? 네, 맨날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뚜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저희가 만든 건데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덮으셔라. 반찬 용기에다가 덜어먹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아, 그럼 배송은 아까 그 필름으로 오지만 네, 집에서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이 뚜껑으로 네, 이 뚜껑으로 해라. 그래서 이 뚜껑도 좀 특수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뚜껑 위에다가 반찬을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놓잖아요. 네. 근데 그냥 넣어놓으면 이게 이렇게 그냥 넣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미끄러우니까. 그래서 여기다 홈을 줘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놔라. 라는 식으로 디테일을 계속 저희는 하나씩 끌어올리고 있죠.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는 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그 신선 상자라고 해서 종이 박스 혹은 그 아이스 박스에는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 거기 끝에 이렇게 꼬다리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뜯을 수 있게. 저는 그 아이스 박스 뜯을 때 이렇게 칼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막 이렇게 스티로폼을 날리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꼬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뜯을 수 있게. 이제 이런 디테일 작업들을 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뭔가 프리미엄으로서의 뭔가 인지도를 쌓아가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좀 많이 만족하시고 재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ESG 측면에서도 네.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스펙? 아이스팩? 네, 안 아이스팩. 쓰고 딴 걸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무라벨로 다 바꿨어요. 무라벨 생수. 무라벨, 네. 생수.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얼린 그 네, 네. 생수통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얼린 생수도 플라스틱을 쓰잖아요. 근데 얘는 재사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도가 원래는 물인데 얼려서 아이스팩 대용으로 쓴 거죠. 그 얘기는 재사용. 네. 그리고 이제 종이로 만든 아이스팩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종이로 만든 아이스팩은 재활용이죠. 예, 안에 이제 들어간 물이 있으니까. 과연 재활용을 할 것이냐, 재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게 종이에 코팅된 거는 더 이상 환경부에서 재활용이 아니다. 라고 이제 딱 얘기가 나온 순간, 저희도 그거 쓰다가, 그러면 재사용으로 가자. 사실 고객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더 좋습니까? 압도적으로 생수 주는 게 좋다. 저도요. 네.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코로나 때 학교 가면 물을 못 먹어요. 맞아요. 물을 싸가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하나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네. 어차피 저희가 보냉제를 쓸 거면 어떻게 하면 재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요? 사실 뭐 생수가 그렇게까지 비싸지가 않아요. 뭐 비슷비슷하다. 가격은 좀 비슷해요? 네네네. 오히려 아이스팩이 더 비싸면 비쌌지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좋아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 배송 측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십니까? 저희는 현재는 이제 새벽 배송이 있고요. 예. 택배 배송 예. 이렇게 있고 예전에는 이제 당일 배송도 했어요. 근데 당일 배송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침에 만들어가지고 당일 배송 업체한테 줘야 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하고 있지 않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공장을 이제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당일 배송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택배는 이제 다른 회사 위탁을 하시는 거고 새벽 배송은 어떻게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 위탁하시나요? 그건 직접 하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새벽 배송 할 수 있는 회사가 적었는데 지금은 워낙 그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새벽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물류 서비스를 받으실 때 좀 네. 아쉬웠던 거 있으면 좀 가감 없이 그냥 네. 다 밝혀주세요. 우리 물류 산업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거래처도 있는데 거래처 분들 보시면 안 될 텐데 괜찮을까요? 이거 링크 넘겨주세요. 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의 고민거리이고, 사실 그분들도 좀 너무너무 고민하시는 건데, 물량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럴 경우에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던가, 혹은 이것만 하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이 서비스의 오류가. 근데 이제 그거를,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발생하면 계속 내부 인력을 뽑겠지만 하지만 언제든 물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컨트롤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에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새벽 배송 시키시면 다 문자가 가요. 네. 사진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진 딱 찍었는데 호수는 나와요. 동이 안 나와요.
근데 정말 새벽 배송 하시는 분들이 정말 착각 많이 하시는 게 동을 틀려요. 그런 적 있어요. 저희 집에도. 호수는 안 틀려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242동인데 241동에 보낸 거예요. 같은 호수. 맞아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호수가 맞으니까 이분은 정상 배송을 생각하셨는데 고객분들은 이제 내 거 어디 갔냐, 아침에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옆동 가가지고 찾아오시거든요. 아, 엄청 화내시죠.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네. 심각한 이슈예요. 네. 이렇게 고민해서 잘 물건을 만들어서 네. 배송을 위탁을 했는데 네.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네. 그건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진을 찍을 때 동까지 찍을 것인가.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거고 그분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동까지 찍을 수 있는 게 방법이 뭘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한 이제 서로 간의 노력인 거고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아예. 지금은 서비스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물류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서비스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고민하고 저희 같은 회사한테 어떤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는가. 그럼 저희는 이제 돈까지 찍히게끔 어떻게 안 되겠냐. 근데 사실 돈까지 찍어달라고 하는 이유는 네. 그 물류 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많은 거는 아니니까 저희 업체가 잘하고는 있는데 네. 간혹 이제 다 대응은 해요. 이렇게 잘못 배송되면 다 대응하고 환불 조치 다 해드리는데 사실 고객 경험 입장에서 어쨌든 저희는 프로들이니까 완벽한 경험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를 지금 저희는 물류회사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땐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잘해서 보냈는데 이제 물류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러한 나쁜 이미지를 이쪽에서 받는다는. 네. 좀 뭐 새벽 배송은 괜찮은데 택배가 네, 네. 잘 해결이 안 네, 돼서 네, 네, 네.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정말 많이 좋아져서 처음보다는 아직도 이제 택배는 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컨트롤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더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데 미안해가지고 네. 막 애둘러서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다 잘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절대 까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전 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물류 늘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대표님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 건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 같은 이제 반찬 제조업체도 네. 결국에는 물류가 많이 필요해요. 네. 저는 처음에 물류라는 걸 몰랐어요, 아예. 그냥 마트 가가지고 하는 게 물류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물류가 정말로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생산은 물류에서 계산한 값으로 생산 순서를 짜야 된다까지 결론 도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류라고 하는 게 마지막 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모든 실적들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물류에도 일부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교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만나 뵌 이유가 그런 중요성들을 알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고요. 이렇게 저희 같이 D2C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라스트 마일 이런 새벽 배송, 당일 배송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덕분에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게 네. 됐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콜드체인에 관련된 물류를 한층 더 알게 된 계기였길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한 달 정도 제가 좀 지켜보고 후기를 저희 인터뷰에 대한 네. 댓글을 유튜브에서 잘 남겨주시는 분 한 분을 뽑아가지고요. 제가 이 책을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이분의 사인까지 더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박종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